거기서 어디 가려고 해? 아파트 거실에서는 아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 현관으로 도망치려는 며느리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 다 갚을게, 제발. 갚아! 뭘 갚는다는 거야? 아버지 연금 5천만 원을 1년 이상 빼돌린 게 너였잖아. 저는 소파에 앉아 그저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아들이 던진 통장 내역서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온다고? 도박 빚이라고? 넌 간호사 맞아? 치매 걸린 아버지 돈을. 제발 애들 앞에서는. 며느리가 현관 쪽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치원에 다녀오는 쌍둥이들이 가방을 메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쌍둥이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혼하자. 당장 이혼할 거야. 애들은 내가 키운다.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약사 경력을 인정해 준다며 저를 존중해 주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간병을 도와주겠다던 그 따뜻한 미소는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의사 아들과 간호사 며느리.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제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다고 직원들이 떠들썩하게 환송회를 해주던 그날, 남편은 늘 그렇듯 겸손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영광스러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집사람이랑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부부도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지만 그날 밤 우리 부부의 평화로운 노후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팔이 저리고 말도 잘 안 되네. 잠자리에 들기 전 갑자기 남편이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오른쪽 입꼬리가 축 처진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19 구급차가 우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의 오른쪽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뇌졸 중입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지만 오른쪽 반신마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책상에 앉아 공문서만 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줄이야. 남편은 처음에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었지만 재활치료가 생각만큼 효과를 보이지 않자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밤마다 한숨 쉬는 남편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가정의 시련이 시작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병원비와 씨름하고 밤낮으로 남편을 돌보는 일은 제 체력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공무원 연금이 매달 꼬박꼬박 나온다는 거였죠. 그게 우리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후 저는 제 직업이 약사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 덕분에 남편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의사 선생님과도 전문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보호자님이 약사 출신이시라 의료진과 대화가 잘 통해서 좋네요. 환자분 약 복용도 잘 챙겨주시고. 병원 간호사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약국 문을 열고 점심시간이면 병원에 가서 남편 식사를 챙기고 저녁에는 다시 약국으로 돌아와 마감할 때까지 일했습니다. 약국 문을 닫고 나면 또다시 병원으로 가서 남편의 저녁 간호를 했죠. 이러다 어머님도 쓰러지시겠어요. 도움이라도 구하신 게 어떠세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지만 도우미를 쓸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약국 수입으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약사라는 직업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약국 문을 열 때면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 안부를 물어봐 주셨고 가끔은 밑반찬도 챙겨주셨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약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국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닌 제게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환자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제 마음도 치유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버텼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나중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나 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들 준서 때문이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가 쓰러진 그 해에 의대 본과 4학년이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발병 소식을 듣고 매일 실습 끝나면 병원에 들러 아버지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의사가 되면 아버지 제가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힘내요. 준서의 그 말에 저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사히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준서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실습 나가기 전에 아버지 상태를 체크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제게 오늘 배운 재활치료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곤 했죠. 엄마, 이렇게 하면 아버지 관절이 굳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대로만 해주세요. 의대 졸업식 날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 옆에서 준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을 때는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남편도 아들을 보며 오른쪽으로 굳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렇게 준서는 의사가 되었고 인턴 생활을 거쳐 신경과 전공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계기로 뇌졸중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싶다고 했죠. 전공의 시절에는 밤낮 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 상태를 체크하고 좋은 치료법을 찾아보려 애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준서가 의사가 된 건 우리 가정의 축복이자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 며느리도 만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준서가 신경과 전문의가 된 날, 병원에서 축하 자리가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준서를 두고 환자의 마음을 읽는 의사라고 칭찬하셨죠.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아버지가 계시다 보니 환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준서 선생은 특별해요. 보통 젊은 의사들은 환자 상태만 보고 차트만 들여다보는데 준서 선생은 보호자의 마음까지 헤아리거든요. 수간호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전문의가 된 후 준서는 제일 먼저 아버지 치료에 신경을 썼어요. 최신 치료법을 찾아보고 좋은 재활병원도 알아봐 주었죠. 야간 당직이 없는 날이면 꼭 집에 들러 아버지 상태를 체크했고 제게는 힘들지 않냐며 늘 걱정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약국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월급도 많이 받는데 이제는 제가 부모님 모시고 싶어요. 준서의 그 말에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약국과 병간호를 하면서 제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더군요. 결국 30년 넘게 운영하던 약국 문을 닫았습니다. 준서가 월급의 절반을 부모님 계좌로 넣어주겠다고 했고 덕분에 저는 온전히 남편 단호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아들이 효자라고 주변에서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때는 이 행복이 오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련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 일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준서가 34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처음 듣는 아들의 연애 소식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병원과 집만 오가던 아들이었는데 드디어 제 짝을 만났다는 생각에 기뻤죠. 그래, 어떤 사람인데 어디서 만난 거야? 같은 병원 간호사예요. 신경과 병동에서 일하는데 환자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의사들도 다들 실력을 인정하더라고요. 아들의 얼굴에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단아하고 예뻤어요. 무엇보다 환자 보호자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지 시부모를 대하는 매너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더군요. 어머님께서 약사시라고 준서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전에 약대 교수님이셨던 우리 고모님 생각이 나네요. 약사 출신인 제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아픈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미영이는 전문 간호사다운 면모를 보이며 남편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고 식사 자세나 약 복용 시간까지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가 돌아간 뒤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죠. 우리 준서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고 미영이도 우리 가정에 딱 맞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준서와 미영이의 결혼식은 화사한 9월의 어느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대학병원 원장님을 비롯해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참석했어요. 다들 최고의 신랑과 신부라며 축하해 주었죠. 병원 내에서도 제일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환자들도 이 소식 듣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미영이의 집안과 친지들을 만났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미영이 부모님은 소박하고 순박한 분들이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90도로 인사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 후 피로 연장에서 미영이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시아버님 간호는 전적으로 맡을 테니까요. 어머님은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혼집은 병원에서 가까운 아파트였어요. 새 신부가 출퇴근하기 편하도록 준서가 골랐다고 했죠. 둘의 새 보금자리를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병원 일하랴 시부모 간호하랴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 밤 남편이 오랜만에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도 장가 들었으니 이제 마음 놓고 아플 수 있겠어. 그 말에 저는 아니요. 당신도 이제 빨리 좋아지셔야죠. 손주도 보셔야 하잖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며느리의 효심에 감동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그날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영이가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준서가 병원에서 퇴근하자마자 달려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 쌍둥이래요. 방금 초음파 검사 결과 나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미영이도 뱃속 아기들 사진을 들고 와서는 어머님, 저 이제 조심해서 잘 키울게요.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남편도 이 소식을 듣고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손주는 볼 수 있겠구나. 휠체어에 앉아 연신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재활치료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임신한 미영이는 입덧이 심했어요. 쌍둥이라 그런지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어야 했죠. 저는 매일 아침 미영이네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입맛 돋우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간호사였던 미영이지만 정작 본인이 환자가 되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매일 오셔서 챙겨주시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미영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제가 할 일이 생겼다는 게 기뻤거든요. 임신 8개월째, 미영이는 조산징후로 입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준서는 울면서 아기들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엄마, 제가 직접 우리 아기들을 받았어요. 너무 작고 예뻐요. 그렇게 우리 집은 아기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의 병수발도 힘들었지만 쌍둥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특히 할아버지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아이들을 보며 남편의 재활 의지도 더욱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들이 100일이 되던 날, 준선에는 특별한 잔치를 하지 않고 조용히 가족들끼리 모였습니다. 미영이가 직접 미역국을 끓이겠다고 나섰는데 제가 가르쳐준 레시피 그대로 맛있게 끓여냈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좀 배운 것 같죠? 미역국을 떠서 저에게 맛을 보이던 미영이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했어요. 아무래도 간호사다 보니 꼼꼼하게 레시피를 외워두었나 봅니다. 주말이면 미영이는 아기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기들 보시면 기운도 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기들을 데리고 남편의 재활운동을 도와주었죠. 간호사 경력을 살려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특히 아기들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 서로 의지가 많이 됐어요. 제가 약사 시절 배운 영양학 지식과 미영이의 육아 정보를 합치니 완벽한 이유식 레시피가 완성되었거든요. 어머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는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준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야간 당직이 있는 날이면 제가 미영이네 가서 아기들을 봐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준서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엄마, 우리 와이프랑 잘 맞으시죠?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남편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 할아버지를 부르며 안길 때면 남편의 굳어있던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재활 의지도 더 강해졌어요. 매일매일이 발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 동료들과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다들 우리 가족을 부러워했다고 해요. 미영 씨 시어머님이 약사 출신이라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환자 케어도 전문가시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들이 돌을 지난 후부터 준서의 병원 일이 더 바빠졌습니다. 교수님들이 준서의 실력을 인정하시면서 중요한 수술들이 늘어났고 밤늦은 응급 호출도 잦아졌어요. 주말마다 하던 방문이 한 달에 2번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한 번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애들이 요즘 감기가 잦아서요. 찾아뵙기가 좀 힘드네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미영이를 본 친구가 전해준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들 감기 때문에 못 온다던 그 주말 친구들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만 한가하게 쇼핑을 즐기더라 하는 친구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미영이는 요즘 들어 돈 쓰는 게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까지 간호사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든 소비를 하는 것 같았죠.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며느리의 개인 일상이라 뭐라고 감히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시아버지 재활치료 날이면 꼭 들러 아이들도 보여드리고 간호사 경험을 살려 의사와 상담도 함께 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관심도 없어졌어요. 저희 일이 바빠서 다음에 시간 될 때 가볼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아이들과 함께 방문할 때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짧게 얼굴만 비추고 가거나 아예 아이들만 보내고 본인은 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현관에서 마주쳤는데 고가에 진열된 쇼핑백을 급하게 숨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문의인 아들은 밤낮 없이 수술하고 환자 보느라 바빴어. 이런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퇴근해서 아이들 얼굴만 보고 잠들었고 미영이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다정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으니까요. 주말 방문이 뜸해진 대신
미영이는 제게 부탁 전화를 자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애들 유치원 행사가 있어서 반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기꺼이 해주었죠. 손주들 생각하면 귀찮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김장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맞벌이라 김장할 시간이 없어서요. 덜컥 20포기를 해달라고 하더니 다 담그고 나서는 절반을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전화도 못 받고 누워있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3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는데 마지막 문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제 도와주기 싫으신 거죠? 그래도 손주들 생각에 전화를 걸어보니 어머님, 저 내일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죠? 토요일인데 어차피 시간 많으시잖아요. 마치 제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라는 듯한 말투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약사 출신에 남편 간병까지 하면서 손주까지 봐준다고 며느리가 너무하네. 하지만 저는 손주들이 볼모 잡힌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미영이는 제 친구들 모임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애들 좀 봐주셔야 하는데 친구분들과 약속 잡지 마세요. 마치 저의 일정을 관리하는 매니저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밤늦게 연락해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와달라고 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내일 아침 7시까지 와주실 수 있죠? 제가 일찍 나가봐야 해서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몸 상태는 어떤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해준 반찬이 입맛에 안 맞는다며 트집을 잡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번 반찬은 간이 너무 싱거워요.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사도우미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제가 끓여간 미역국을 먹던 손주가 할머니, 미역국이 최고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영이의 얼굴이 굳더니 우리 집 미역국이 더 맛있지? 할머니는 옛날 방식이라 간이 짜고. 하며 아이의 그릇을 치워버렸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 하면 미영이는 곧바로 안 돼, 할머니는 바쁘셔. 하고 끊어버렸죠. 아이들과 제가 친해지는 걸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손주들 생일 선물로 장난감을 사갔는데 문 앞에서 받아든 미영이가 어머님,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장난감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며 아이들 앞에서 선물을 돌려보내더군요. 할머니가 뭘 알아? 옛날 사람이잖아. 미영이의 이런 말들이 아이들 앞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손주들은 점점 저를 어색해하기 시작했고 안아주려 해도 엄마 눈치를 보며 피하곤 했어요. 설날에 세배를 하러 왔을 때였어요. 제가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려는데 미영이가 어머님, 그 정도 금액으로는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도 없는데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세뱃돈을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아플 때면 제 약사 경험을 무시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다 달라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더 잘 알죠? 30년 넘게 약국을 했던 제 경력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프니까 이제 오시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감기에 걸렸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만나는 것조차 차단하려 했어요. 하지만 전화로 들리는 아이들 목소리에는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손주들과 할머니의 관계까지 막으려는 며느리를 보며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때는 그저 의아했지만 나중에야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기 아버님 통장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무슨 일인지 물어봤죠. 아버님 재활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보증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미리 살펴보려고요. 재활병원은 무슨? 지금 다니는 병원이 있잖아. 그게 제가 알아본 병원이 더 좋더라고요. VIP 병실도 있고. 미영이의 말투가 전과 달리 굉장히 공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좋아지시면 좋잖아요. 제가 간호사라서 그 병원 원장님하고도 잘 아는 사이거든요. 특별히 잘 봐주신대요, 어머님. 이제 아버님은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호사인 며느리가 그동안 해왔던 말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니까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어머님도 연로하신데 이러다 큰일 나실 수 있어요. 병원은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남편은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다가 한숨만 깊이 내쉬었습니다. 나는 집에 있고 싶은데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고이더군요. 평생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병원에 옮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특히 병원 비용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미영이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아버님 연금으로 내면 되잖아요. 어차피 병원비로 쓰실 돈인데. 마치 돈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미영이가 우리도 모르게 이미 병원에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후 한참 시간이 지났죠. 저는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연금 통장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나 약값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제가 직접 현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달 300만 원씩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받는 통장의 예금 주명은 김미영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 이체가 시작된 시점이 미영이가 남편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던 바로 다음 달부터였어요. 그것도 1년 이상이나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죠? 남편에게 통장 내역을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기억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미영이가 와서 매달 얼마씩 필요하다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다고 치매 초기라 기억이 가물가물한 남편에게 도장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설마 하는 생각에 준서에게 말하기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 사실이었고 아들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통장을 들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준서는 수술이 끝나고 병원에서 차트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이것 좀 보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어요. 준서는 통장 내역을 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온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곧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영이의 계좌로 매달 돈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거죠. 엄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처음 보는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영이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준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날 밤 준서가 병원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처음으로 미영이의 휴대폰을 확인했다고 해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 좀 보세요. 준서가 보여준 문자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 연금에서 빼돌린 돈이 모두 도박 자금으로 쓰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도박 사이트를 알려준 사람이 다름 아닌 미영이의 전 남자친구였다는 거예요.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자꾸 잃게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해졌어요. 우연히 들어온 미영이는 모든 걸 들킨 걸 알고는 바로 실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연금을 어차피 병원비로 쓸 돈이니까. 미영이의 말에 준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병원비로 쓸 돈을 내가 도박으로 날렸다고? 그것도 내던 남자친구랑 짜고? 알고 보니 도박 빚이 5천만 원이 넘었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 연금으로 빚을 갚아왔지만 자꾸 새로운 빚이 늘어나는 통에 최근에는 사채까지 썼다고 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미영이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준서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1년 넘게 자신의 아버지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와 거래했다는 사실이 준서에게는 더 큰 배신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던 거야?
연금을 더 편하게 빼돌리려고? 준서의 물음에 미영이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이는 친정으로 갔고 준서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쌍둥이들은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미영이는 돌변했습니다. 애들은 내가 키울 거예요. 양육비도 매달 받아야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당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박 빚을 갚으려고 대출까지 알아보려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준서의 동의가 필요해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준서 씨가 바빠서 애들 돌볼 시간도 없잖아요.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미영이는 법정에서도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미영이의 도박 전력과 채무 관계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군요. 도박 중독자에게 미성년자 양육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판사님의 단호한 판결에 미영이는 오열을 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조차도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양육권은 준서가 갖게 되었고 친권도 준서 단독으로 결정났습니다. 대신 미영이에게는 매달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미영이가 찾아와 애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연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도박에 빠진 며느리를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준서는 이제 수술이 없는 날이면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을 직접 돌봅니다. 제가 낮에 아이들을 봐주고 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아요. 엄마, 우리 애들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준서가 불안해할 때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키우면 되지. 이번엔 제대로. 이혼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병원 일정을 조정했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응급 수술이 아닌 이상 밤늦게까지 병원에 있는 일도 없어졌죠. 아빠, 오늘은 일찍 와? 아이들이 준서를 반기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아빠가 채워주려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여요. 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손주들을 돌봤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제 방식대로 해요. 아이들 간식도 제가 직접 만들어주고 학원 숙제도 봐주면서 할머니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가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준서가 잘 다독여줍니다. 엄마는 지금 멀리 있어서 자주 못 와. 하지만 우리한테는 할머니가 계시잖아. 남편의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누군가 억지로 시키는 것 같아서 재활 치료를 꺼렸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산책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해요.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손주들이랑 같이 여행도 가야죠.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마도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매일 저녁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들려주고 준서는 환자들 얘기를 해주죠. 남편도 재활치료하면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요. 이제는 돈 걱정도 없습니다. 남편의 연금은 온전히 치료비로만 쓰이고 준서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비록 미영이는 떠났지만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맞는 쌍둥이의 생일이었습니다. 6살이 되는 생일인데 미영이가 찾아올까 가슴 한켠이 불안했어요. 토요일이 아닌 날이라 면접 교섭일도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생일이라 신경이 쓰였죠. 할머니, 케이크는 뭐로 할까? 큰딸 수아가 물었어요. 동생 수빈이는 아직 엄마 얘기를 꺼내면 울먹이는데 수아는 씩씩하게 잘 견뎌내고 있었죠. 아이들과 함께 동네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를 고르는데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손주들 생일이세요? 네, 우리 쌍둥이 생일이에요. 케이크를 고르면서 문득 지난 해가 떠올랐어요. 미영이가 백화점 케이크를 사와서는 제가 만든 케이크는 치우라고 했던 그때가 말이죠. 할머니, 나는 딸기 케이크가 좋아. 수아의 해맑은 목소리에 착잡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손에는 비싼 브랜드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애들 생일 선물 전해주려고 왔어요. 하지만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할머니랑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요. 선물 안 받아도 돼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미영이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물만 놓고 돌아섰죠. 문이 닫히고 난 후 수아가 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요. 우리 이제 할머니랑 살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은 평소보다 더 밝게 웃었고 남편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준서는 아이들을 안고 우리끼리라도 행복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인생이요 후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인생의 오후를 살다 보면 참 사연이 많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사연을 서로 공유하며 공감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소중한 분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